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의 검증을 함께 받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이 즉각 사과하고 수출 규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담당자들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양자 협의를 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도 일본 측은 과장급 설명회로 격을 낮췄고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작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지만 놓치자 장교가 병사에게 거짓으로 자수를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에게 사건을 뒤늦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동료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강 씨는 피해자들이 댓글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일본의 경제보복에 청와대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누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잘못으로 북한의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며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는 만큼 일본이 이번 우리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받자고 했습니다.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일본에 대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에게 검증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가 제3국에 밀반출되지 않도록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공개했는데 일본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먼저 이제 안보리 패널 등의 조사를 의뢰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패널 등 공신력 있고 중립적인 기구에 한일 양국이 같이 조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실제 아베 총리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또 투명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우리 쪽의 제안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우리가 전략물자를 잘 통제해온 것이 밝혀지면 아베 총리의 주장은 틀리게 되고 이는 곧 일본의 수출 규제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검증을 거부하면 이 역시 국제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대북 제재를 이유로 둔 근거가 빈약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허를 찔리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의 검증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를 잘 관리해 왔다는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심수미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어제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정작 전략 물자 관리가 허술한 곳은 일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다는 주장, 일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밝혔고요. 오늘은 역시 작년 일본 경시청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 전기로를 이란에 밀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도 일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부정 수출한 건수도 모두 16건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현재 외교적 협의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에도 노력하지만 한편으론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WTO의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따른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무역 당국자들이 처음 얼굴을 맞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회의의 격을 낮추고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 보시고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 첫 실무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2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는 저녁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을 규제한 명확한 근거가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의 성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측은 양자 실무협의라고 밝힌 반면 일본은 설명회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회의장에 보란 듯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 역시 당초 5명으로 잡혀 있었지만 막판에 2명으로 줄이자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을 긴급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측 대표단을 일부러 홀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회의장이 창고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회의장에는 이 책상 2개와 대표단이 앉을 의자 4개가 중앙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의자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이 전선이나 쓰레기 조각 등이 나뒹구는 등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평소에 쓰지 않는 공간을 회의장으로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싸늘했다고 하죠? 네, 양측 대표단은 인사는커녕 이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측은 회의장 테이블에 이름표도 놓지 않았는데요. 취재진에 공개된 내내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회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조금 전 끝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회의는 5시간을 훌쩍 넘겨서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측 주장과 우리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뉴스가 끝나기 전에라도 혹시 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은 윤서령 특파원이 뉴스 말미에라도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 후에 처음 일본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스틸웰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우선 한일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의 얘기도 들었는데 미국 내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일본이 좀 소극적이다. 지금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대해서 일본이 소극적이다. 이거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김현종 차장이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JTBC 특파원과 만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 추진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일본 쪽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예. 자, 만약에 한미일 고위급 협의회가 열렸다면 미국에서는 누가 나올 계획이었습니까? 네, 김 차장은 미 고위급 관료의 아시아 출장 기회에 회담을 하려 했는데 일본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장관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간 중계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위급 회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미국 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죠? 네,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그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듯한 표현이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과 함께 생각해보면 미국이 드러내놓고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일 두 나라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약 2.9%가 오른 건데 월급으로 치면 180만 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인데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또 오른 건 우리 경제의 폭탄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물거품돼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세누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세누리 기자, 지난 2년은 두 자릿수로 올랐죠. 그때와 비교하면 인상폭이 눈에 띄게 줄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에 가장 적은 폭입니다.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말고 2%대 인상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사실 진통이 클 걸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는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1차 시한에 맞춰 나온 건 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새벽 5시 반 표결 결과입니다. 노사가 각각 안을 낸 가운데 사측이 4표 더 많이 얻었습니다. 네. 13시간이나 회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한에 맞춰 결과가 나온 건 공익위원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한 자릿수 인상, 그러니까 0에서 10%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다수가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9명의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1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배경입니다. 네, 이번 결정 놓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어땠을지 예상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노사가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는 다음 달 5일 전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참사가 일어났다며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더 나가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더 깎자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너무 올라서 이번엔 동결하거나 깎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속도 조절론이 어쨌든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 29% 올랐습니다.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일자리 상황도 잘 풀리지 않자 여권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무산된 거죠. 그럼 기한을 좀 더 늘려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는 건 좀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8%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새 청와대 경제팀은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롯해서 4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최저임금만큼 줘야 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화선 기자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정욱 씨는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240원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작게 올랐구나. 택시도 800원인가 올랐고 뭐 버스비도 뭐 광역버스도 올랐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일하는 노혜령 씨는 아이 학원비가 걱정입니다.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수당들이 이제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자영업자들은 동결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38년째 식당을 하는 김영주 씨는 그래도 한숨 돌렸다고 했습니다. 8명이서 일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을 줄이고 이제는 온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여기 매달렸어요. 동결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나마도 소폭 인상이라서 다행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해군 부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놓쳐버려서 군 당국이 일주일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한 장교가 병사에게 거짓으로 자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군 수뇌부가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주장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탄약고 근처까지 뛰어온 이 사람은 초소 경계 근무자가 암호를 대라고 하자 도로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해군은 CCTV와 부대 울타리 등을 살폈지만 침투 흔적을 발견하진 못했고 행방은 일주일째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가짜로 자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군 관계자는 한 장교가 여러 명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했고 병사 한 명이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9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오늘에서야 해당 장교를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사건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 함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합참은 사건 당일 보고를 받았지만 녹취를 공개한 김중로 의원과의 통화 당시엔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오리발과 보트 등이 발견됐지만 해군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레저용품으로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수사 인력을 파견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비슷한 사건이 났던 서울 신림동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건 범인의 첫 재판이 열린 어제 발생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건 어제 새벽 1시 20분쯤입니다. 신고자는 20대 여성 A씨, 혼자 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한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샤워를 하는 사이 이 남성이 집에 몰래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성이 A씨의 목을 조르며 몸을 만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피멍 등 타박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 등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건 아니며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림동은 지난 5월 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남성이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 남성은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함께 일하는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던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을 했었죠.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입니다. 강 씨는 그동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웹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강지환 씨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강 씨가 본인을 성추행하다 저항하자 옆에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뒤 강 씨가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실수다, 감빵을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와 악성 댓글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관계 다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면 특정된 악성 댓글을 단 유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초복인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불과 10m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개고기를 금지하자는 쪽, 그리고 당당히 먹자는 쪽으로 갈렸는데 개고기 반대 집회 쪽에는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도 참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죽은 개 모형을 들고 걸어옵니다. 단상 위에 하나씩 올리고 헌화합니다. 심사 통과하고 대한민국 개 도살 잔혹사를 끝내라. 이들은 개를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이자 동물권 보호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really think it's an older tradition. You have to stop this torture. You have to stop this suffering. 같은 시각 약 10m 떨어진 곳에서는 정반대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육견업자 50여 명은 식용견이 불법은 아니지만 식용견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화가 아닙니다. 식용견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엄존합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가져온 개고기를 시식하는 행사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양쪽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거친 말들이 오갔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오후 에어부산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에 문제가 생겨 엔진 2개 중 하나를 끄고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문제는 어제 아시아나 여객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 항공 계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주 상공을 지날 때쯤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기장은 2개의 엔진 중 하나를 끈 채 비행해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16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고장난 엔진은 비행 하루 전 교체한 새 부품이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현재 고장이 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에어부산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A380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4개 엔진 중 하나에서 오일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장은 곧바로 관제탑에 상황을 알렸고 결국 엔진 하나를 끈 채 착륙했습니다. 이틀 연속 여객기 엔진에 결함이 생긴 건 이례적입니다. 두 비행기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정비를 맡았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술 마시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선장이 해경 단속에 걸렸습니다.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음주운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양양군 남해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해경이 다가갑니다.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간 겁니다. 선장님! 잠시 인공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기다리는 동안 작업을 마친 선장은 근처 항구로 오란 말만 남기고 배에 시동을 겁니다. 선장님! 멈추세요! 선장님! 지시인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선장은 정지 명령을 3차례나 무시했습니다. 10분가량 배를 몰아 항구로 간 선장은 기다리고 있던 다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선장 38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9%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2% 상태로 낚시객 5명과 바다낚시 영업을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입니다. A씨는 육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선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시민들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 2명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뛰어들어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해냈고 부산에선 여고생들이 차 바퀴에 다리가 낀 남성을 보곤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휘청하며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빨간 승용차가 앞에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내려 사고가 난 차로 달려갑니다. 이어 또 다른 남성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뭔가를 꺼내 뛰어갑니다. 차에 있는 요 캠핑용 팩이 있어가지고 이걸 들고 와서 급하게 유리를 깬 거죠. 차 밑에서 빨간 불꽃이 치솟자 이들은 황급히 운전자를 밖으로 빼냅니다. 이내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운전자를 구한 남성은 손형권 씨와 이수찬 씨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본인들도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위험하니까 이런 걸 떠나서. 뒤로 밀리는 차를 막던 한 남성이 바퀴에 다리가 끼어 넘어집니다. 지나던 버스가 멈춰서고 여고생들이 뛰어나옵니다. 가방과 휴대폰도 내팽개칩니다. 차량을 뒤에서 밀기 시작하자 다른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에서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한 한인 부부가 전혀 다른 인종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찾아간 난임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들끼리도 생물학적 부모가 달랐는데 부부는 결국 어렵게 얻은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난임치료센터를 고소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악몽은 지난해 8월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LA에 있는 한 난임센터에서 체외 수정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여성은 지난 3월 뉴욕에서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본 부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종이 전혀 다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쌍둥이들은 부부와 아무런 유전적 관련이 없고 쌍둥이들끼리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한 겁니다. 난임치료센터는 이 건물 19층에 있습니다. 관계자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문은 잠겨 있고 센터 외부 촬영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둥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각 생물학적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한인 부부, 쌍둥이의 부부 모두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그리스 북부의 한 휴양지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 관광객 7명이 숨지고 6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고작 20분 동안이었지만 강도가 워낙 세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야외 식당의 전등과 천막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거세진 비바람에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차 안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그리스 북부 휴양지 할키디키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단 20분 동안 이어진 세찬 비바람은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해변에 있던 캠핑 차량이 뒤집혀 체코 관광객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남성과 그의 아들은 쓰러진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친 60여 명 가운데 70대 여성 1명은 중태입니다. Μαζευτήκαμε εκεί πέρα στριμωγμένοι. Πεταγόντουσαν από παντού καρέκλες, έπεφταν δέντρα. Γινόταν όλο αυτό μπροστά στα μάτια μας.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우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온난화가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실제 폭풍우 전 이틀 동안 이 지역은 섭씨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더 가혹한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돼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발견했고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갑판 위에 그물이 있었고 동력 장치는 없었으며 거의 침수된 상태였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캐나다에서 호주로 향하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 등 35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면서 미처 안전벨트를 매지 못한 사람들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밀양 연극 촌장 시절 단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보 씨가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오늘 하 씨의 밀양 백중놀이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2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교회 돈 100억 원가량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비 약 70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팔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등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뛰겠다며 심판에게 건네준 테니스 라켓, 그리고 심판석에 대신 앉은 선수. 그렇게 코트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냉정하고 가혹한 승부만 있는 줄 알았던 윈블던은 생각지 못한 훈훈한 장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선수라면 흰 옷만 입고 뛰어야 하는 윈블던이지만 이번엔 그 원칙이 깨졌습니다. 남색 웃옷을 입고서 엉성한 동작이지만 공을 곧잘 받아칩니다. Yes, magnificent. Good attitude. 심판석에서 해설까지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코트 위에 있어야 할 선수입니다. 추억의 선수들을 코트로 불러낸 윈블던 초청 경기에서 56살 프랑스의 르콩트는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다며 심판에게 라켓을 내밀었습니다. 얼떨결에 라켓을 들고 코트로 내려온 심판은 숨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You seem to enjoy yourself, huh? Pretty good. 네트 앞에서 공을 받아치다가 옆으로 고꾸라지자 더 큰 함성이 쏟아집니다. 이날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은 보통의 테니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선물받았습니다.
140년 역사만큼이나 전통을 중시하며 까다로운 원칙을 내세우는 윈블던. 누가 세계 최고인가를 놓고 비장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청 경기에선 유쾌한 파격이 코트를 수놓습니다. 2년 전엔 여자 복식 경기 중에 열심히 응원하던 테니스 팬이 코트로 초대받았습니다. 복장 규정을 지키기 위해 흰색 치마까지 빌려 입고 은퇴 선수의 강서브를 받아내 웃음을 주었습니다. 테니스라는 스포츠, 또 윈블던이라는 대회가 사랑받아온 긴 시간 속엔 팬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스며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주말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입니다. 예,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부분 시청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리스트 떠올리게 될 텐데 새로운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생긴 겁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 그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정든 직장을 잃은 그런 언론인인데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보호해 나가는 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직장을 잃은 언론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최대현 MBC 전 아나운서입니다. 최 전 아나운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직장을 잃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고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 보도인데요. 보시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운서 해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블랙리스트로 일자리를 잃은 것, 직장을 잃은 건 맞는 이야기이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 전 아나운서는 그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일베 스님으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이 그 정한영 씨라고 이분과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진 내용을 좀 보시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사진을 함께 찍어가지고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한국당이 최재원 아나운서를 포함한 미디어특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오늘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원래 이 미디어특위, 한국당의 미디어특위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 들어가는 것은 글쎄요, 좀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자, 그 논란이 되는 사람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당이 오늘 임명장을 수용한 한국당 미디어특위에는 김한영 전 KBS 사장 그리고 이수님 전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이 있는데요. 길 전 사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보도를 탄압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이수님 전 노조위원장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단체 소속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뭐 현장 기자들도 아마 취재를 하면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자격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 부도 탄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요? 그건 여러분 면면을 잘 보세요. 여러 면면을 보라는 대답이었군요. 앞으로 뭐 특위 활동 뭐 여러 면면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유통기한 끝난 식품입니다. 정계복귀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직접 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을 두고 유통기한이 끝난 식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강한 좀 센 발언인 것 같은데 유통기한 끝난 식품이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정계복귀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젊은 사람을 좀 중용하라는 겁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렇군요. 40대 초중반에 그런 장관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좀 바닥바닥 할 때, 그때 좀 헌신하도록. 실제로 유 작가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보건복지 장관을 지냈는데 그때 임명 당시 취임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유 작가가 40대 초중반에 이제 장관들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에 40대 장관이 없는 편입니까? 아쉽게도 현직 장관 중에는 40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2017년에 그 초대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당시 49살이었던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이 됐었는데 예. 아쉽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가 됐습니다. 예. 40대라고 해도 당시 이제 49살이었던 거군요. 예. 예. 그 역대 정부 장관들 평균 나이도 살펴봤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 평균 나이가 55세였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1.2세로 환갑을 넘어섰게 됐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큰 폭의 개각이 있을 예정인데 유시민 장관의 말은 나는 됐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 많이 기용해서 좀 활력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뭐 식품마다 많이 다르고 또 유통기한 지나서 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좀 역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구름 낀 하늘 덕에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한여름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로 가게 안이 불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삼계탕이 쉴 새 없이 나오고 뜨거운 국물을 휘휘 저으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7도로 2017년과 지난해 초복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 정도 낮았고 전국이 대체로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춘천 30도, 서울 29도, 광주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구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부 지역과 충북, 강원 영서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던 장마전선이 잠시 올라오면서 제주도에는 내일 낮 많게는 40mm가량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출구 안 보이는 한일 갈등,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베트남한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조팀 송우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룸은 이후 프로그램인 슈퍼밴드 생방송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내일은 정상적으로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